먼저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주물권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뭐 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분으로 처분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물권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채권의 이전 중에서 계약에 의한 특정적 승계다. 그렇죠? 자, 이 갑과 을이 이렇게 있고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이 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 관계를 이 채권을 이것을 다른 삼자인 병한테 이렇게 남기는 거죠. 넘기는 거죠.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특정적 승계죠.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이전하는 그러한 계약에 의한 특정한 승계고 그 다음에 그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병이 넘겨받은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인 갑에서 채권을 채권 양수인 병에게로 넘어가는 게 되는 원인은 뭐가 있냐면 당사자 간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당사자 간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으로 가능하겠죠? 계약에 의한 채권이 가능하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넘어갈 수 있겠죠. 또는 법원의 명령이라든가 유언으로 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 채권이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병에게 채권 양수인 병에게 이전하게 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원 명령, 유언 또는 계약의 이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이라든가 법원의 명령, 유언으로 이전하는 것은 채권 양도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이 계약에 의한 당사자, 채권 양도인과 채권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채권이 이전되는 그러한 채권 양도만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채권 양도의 법률적인 성질은 뭐냐 했을 때 처분행위다. 그쵸?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 채권 양도는 처분이죠. 자, 갑의 입장에서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처분하는 거죠. 병이 자기가 을한테 받을 돈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100만 원 받을 채권을 병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동케 하는 계약으로 처분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속하는 주체가 갑에게서 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준물권행위다. 채권 양도는 채권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따라서 이 채권 양도와 채권 계약은 이론상 별개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과 을이 채권이 있을 때 갑이 을에 대해서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권리를 갑이 을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병한테 돈을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자기가 을에게서 100만 원 받아서 갑이 100만 원을 받아서 병에게 주는 방법도 있지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인 100만 원을 갚게 해버리면 자기는 받아서 받아주고 받아서 다시 주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안 거쳐도 되겠죠. 예컨대 이게 이제 기간이 좀 있다고 하면 1개월 뒤에까지 계속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당사자, 갑을 병, 이 당사자 간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병에게 이행하게 함으로써 법률관계가 굉장히 단순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채권 양도는 이렇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갑이 병에게 갚게 되는 원인행위가 있었죠. 원인행위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부담하는 100만 원이라는 채무가 어떤 원인행위냐. 예컨대 매매라든가 어떤 매매를 함으로써 했다든가 단순히 금전을 빌렸다든지 금전 차입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원인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갑이 병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원인 행위가 뭐냐라는 것과 갑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그것과는 구별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 이전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채권 계약은 원인행위죠. 그래서 채무의 발생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부담하는 그러한 원인 부담하게 되는 원인이 즉 100만 원이라는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100만 원이라는 그 원인이 뭐냐는 것과 그 다음에 갑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그러한 행위에 그러한 것은 양자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채권 양도와 원인 행위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 물권 행위로서 채권 양도에 관해서 그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학설은 이것을 독자성과 무인성을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눠지는데 자, 독자성과 무인성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견해와 그 다음에 지명 채권과 증권적 채권에 있어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견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현재 여러분 단계에서는 이 지명 채권과 증권적 채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나중에 지명채권이라든가 증권적 채권은 여러분이 2교시, 3교시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명채권의 경우는 자, 준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뭐냐면 자, 양도계약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본다. 무인성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돈 100만 원을 갑이 병에게 넘겼을 때 이 갑이 병에게 주게 되는 원인행위가 있죠. 원인행위 왜 갑이 병에게 100만 원을 주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원인행위와 이것이 갑에게 병에게 주는 이러한 양도의 관계는 뭐다? 별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 관계와 채권 양도 관계는 끊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인성이라는 말을 독자성이라든가 무인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권법을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물권법을 공부 안 하신 분이라면 설명을 드리니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갑과 을 간의 부동산을 사고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사고 팔기로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갑이 이거를 사가지고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사고 팔기로 한 계약이 예컨대 이것을 1억에 팔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매매라고 하는 원인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갑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등기까지 해서 갑의 소유가 되었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원인행위,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원인행위와 이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고 있을 때 그게 무인성이니, 유인성이니, 독자성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어음수표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어음수표법에서도 이 유인행위와 무인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인행위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유인행위고 원인행위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것은 무인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갑이 을한테 채무를 100만 원 줄 게 있었습니다. 100만 원 줄 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돈을 갚는 대신에 뭘 했냐면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어음을 발행해줘서 을이 받았죠. 을은 다시 B형한테 넘겼고 B형은 다시 정한테 넘겼고 이렇게 계속 전전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갑이 을에게 갚아줘야 될 원인행위 100만 원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어음이 을에서 B형으로 가고 B형에서 정으로 간 이 어음이 각자가 전부 무효가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과 이것은 별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원인행위인 100만 원 받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했지만 이 어음행위와 원인행위는 별개로 분리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무인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 법 영역에서 나왔을 때 이 무인론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여러 영역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물권법하고 어음수표의 행위에서 나오는 개념들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부연해 드렸습니다. 자,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뭐냐면, 자, 이론상 채권 양도와 원인행위는 별개로 되지만 실제는 뭡니까? 한꺼번에 일어나죠. 그래서 합체돼서 하나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당사자가 채권 이전의 효과 발생을 보류한 경우 또는 목적인 채권이 아직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었지 않는 경우는 후에 따로 양도계약을 하거나 채권이 현존 또는 특정돼서 비로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분리가 되지만 원칙 결혼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는 이것은 유인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그다지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증권적 채권은 뭐냐면 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음수표 이러한 것이 증권적 채권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독자성을 방금 설명드렸죠. 독사성을 가졌죠. 예컨대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줄 채무가 있어서 이 100만 원 대신에 어음을 발행해 줬는데 이 어음을 발행해 줬을 때 어음이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렇게 유통되었을 때 이게 100만 원이 무효가 된다 해서 이 어음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원인행위로부터 어음행위는 뭐다?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무인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 또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인성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특히 어음수표에 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채권 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꼭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자, 채권자 갑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뭡니까? 돈을 받을 사람입니다. 을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다. 갚아야 될 사람인데 이 채무자 을은 갚아야 될 사람인데 이럴 경우에 채권을 양도할 때 갑에게서 병으로 이렇게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채권 양도는 갑과 을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을은 갑에게 돈을 100만 원 갚을 거나 다시 병에게 갚을 거나 이렇게 상관은 없죠. 어차피 100만 원 갚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을의 입장에서는 염려되는 것은 자기가 혹시 갑에게 갚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이 병에게 갚으라고 해서 병에게서 갚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갑에게 갚으라고 이중으로 갚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만 빼놓고는 그다지 을은 뭡니까? 채무를 어차피 이행해야 될 주의했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 양도는 이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낙성 불효식으로 계약을 통해서 이전하게 되는데 다만 자, 이 사람은 이중의 변제를 갚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통지를 하거나 자, 양도자가 채무자에게 즉 양도자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죠. 원래의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거나 이 양수인이 뭡니까? 승낙을 하는 거죠. 승낙을. 그래서 통지 내지는 승낙이 대항 요건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통지는 만약에 제3자가 나타나서 갑이 나한테 채권 양도했어. 내가 양수이냐라고 을에게 이야기하면 을은 그걸 믿고 변제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통지는 반드시 채권자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3자가 아무나 나타나가지고 채권을 양수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을이 혼란스럽겠죠. 채무자가 혼란스럽겠죠. 따라서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권자만 할 수 있도록 즉 양도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을은 뭡니까? 승낙은 이렇게 해나 별 의미가 없겠죠. 차이가 없겠죠. 자,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자, 당사자 사이의 양도 계약 및 증권의 배서 교부 또는 단순한 증서 교부가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는 이제 통지라든가 이런 게 통지라든가 승낙이 필요하지 않죠. 왜 그런가 하니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어음을 예를 들었었죠. 자,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자, 갑이 을에게 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음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지급결제 수단이죠. 지급결제고 이거는 뭡니까? 전전 유통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음을 끊어주면 을이 다시 가만히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병한테도 넘기고 병은 다시 정한테도 넘기고 정은 다시 무한테 넘기고 계속 이렇게 가서 계속 전전 유통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금지시키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어음수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 사람, 채무자의 승낙이라든가 통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일이 그때마다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게 되면 이 어음이 바라는 원래 목적이 뭡니까? 전전유통 계속 돌아서 지급결제 수단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제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어음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이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 지명채권은 그렇지가 않다. 지명채권은 대항요건으로서 양도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채무자가 승낙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채권의
채권이 지명채권이냐 증권적 채권이냐에 따라서 그러한 어떠한 기능적인 차이에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서는 배서 또는 교부, 단순한 교부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음수표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될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배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갑이 을에게 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을은 뭐죠? 현재 소진이죠. 그러면 자가 을이 나옵니다. 을이 이제 배서인이 되는 거죠. 을이 이제 자기가 권리자라고 표시를 하고 내가 누구한테 넘길 것인가? 비형한테 넘깁니다. 딱 이렇게 뒤에다 쓰죠. 그래서 어음 뒷면에다 등배자죠. 어음 뒷면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을에서 비형으로 그 다음에 비형에서 정으로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배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서에서 넘기는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갑이 을을 놔두고 을이 여기서 공란으로 둬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뭐냐면 소지인이 아무나 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을 적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이것을 단지 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다음 자기가 물려줄 사람한테 그냥 어음만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러면 현재 수취인란을 이렇게 공란으로 둬버리면 자 어음에 만약에 수취인을 공란으로 돼버리면 현재 소지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속 이 사람이 A, B, C, D 계속 넘기더라도 이름을 적지 않고 넘길 수 있죠. 이게 뭐냐면 교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단순한 교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증권적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자, 이렇게 배서라든가 교부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배서 이렇게 쓰고 형식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식계약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은 양도 이용권으로 보는 거냐에 따라서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양자의 그러한 큰 차이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설을 취하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않고요. 다만 학설은 이것을 이렇게 배서라든가 이렇게 하게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요식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냐, 아니면 이것이 요식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양도 이용권으로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것이 이렇게 학설에 대립이 있다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채권 양도는 자, 갑이 을에게 받을 권리가 갑에서 비형으로 이전되다 할지라도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대로 비형이 갖고 있는 채권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을 잃지를 않는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비형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라고 해서 동일성을 잃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종된 권리도 수반성에 기해서 이전한다. 우리가 이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받게 되면은 권리자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기한 종된 권리도 따라서 이전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물권법에서 이 담보제도 관련해서 담보의 성질 중 하나가 이 수반성이 나옵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막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중에서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즉 그 귀속 주체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종된 권리도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꽂으면서 100만원 꽂았습니다. 그쵸? 100만원 꽂았고 이 100만원 꽂으면서 뭘 했냐면, 자, 이자는 몇 프로냐면 연 10%다. 그랬을 때 연 얼마입니까? 10만원이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갑이 을에게 100만원 받을 채권을 다시 갑이 비형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 갑은 병은 을에 대해서 뭐죠? 100만원 받을 권리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연 10% 이자 10만원 대해서 받을 권리도 있죠. 그래서 이자, 자, 원래 이자에 주된 채무가 이 100만원 받는 권리죠. 이게 주된 거고 이자는 뭐냐면 종된 겁니다. 종된 권리죠. 그럴 경우에 자, 100만원만 넘기고 이자는 계속 갑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원에 대한 100만원에 대한 채권이 넘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도 넘겨간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상 수반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 1년이 지나서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이미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갑이 을로부터 1년 반 동안 꿔준 거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자기가 받아야 될 이자 10만 원은 갑의 것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런 경우는 당연히 10만 원, 이미 발생한 이자 채권 10만 원도 당연히 병한테 넘어간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갖고 있으면서 1년 동안 자기한테 생긴 거는 자기 거죠. 자, 이제 넘겨주는 것은 앞으로 생길 것을 네가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기왕에 이미 다 생긴 것까지 넘겨준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반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뜻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변도 동시에 그대로 다 이전이 되겠죠. 동시행이라든가 기한유예 이러한 것도 다 원래대로 그러한 따라서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상교서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100만 원을 꽂았죠. 그럴 경우에 을도 다시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근데 마침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상계적상이 있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상계적상. 그럴 경우에 갑이 병한테 이것을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대해서 받을 수 있는 100만 원도 여전히 병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양수인에 대해서도 이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다음 당연히 수반하지 않는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이자 채권은 당연히 수반되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수반되지 않고 담보권, 유치권, 질권, 본질적 유치권이라든가 질권 이런 것은 본질적인 요건인 점유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수반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저당부 채권 양도는 이것을 우리가 저당부 채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혹시 물권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부기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 물권법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정도의 내용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도인의 책임 문제. 양도인의 책임 문제인데, 자, 갑과 을이 이렇게 주고받을 100만 원이 있을 때, 을이 이렇게 했을 때 을이 갑에 대한 권리를 병에게 양도했을 때 이 사람의 책임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양도가 무효가 되죠. 100만 원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채권 양도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무자력자 및 양수한 채권을 무가치하게 되는 거죠. 자, 갑이 100만 원을 을한테 받을 게 있는데 을은 다시 병한테 100만 원 갚을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갑은 뭐냐면 자기 재산이 1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병은 자 갑이 1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갑이 굉장히 거짓말 쳐가지고 을이 실은 을도 15억 자산가다. 따라서 내가 을한테 100만 원 받을겠는데 네가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죠. 별 문제될 게 없으니까 오히려 기분 좋죠. 10억짜리보단 15억짜리 자산가가 더 100만 원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을이 뭐냐면 신용불량자예요. 신용불량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 양도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이 무자력자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병은 갑에 대해서 뭐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자, 네가 나한테 채권 양도한 자체가 우리가 물건에 있어서 매매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죠.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그러한 법리가 매매 등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인데 역시 이런 게 채권을 나한테 넘겼는데 네가 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것은 형편이 없더라. 왜? 을이 무자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원인 행인, 매매라든가 증여에 있어서의 매도인, 증여자의 담보 책임과 동일한 그러한 책임을 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은 갑에 대해서 자, 네가 나한테 주었던 채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해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민법상의 하자담보 책임과 그대로 동일한 법률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 양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채권 양도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채권 양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매라든가 증여, 이러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담보라든가 양도담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법 시간에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그렇죠? 이거는 뭐입니까?
추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서 빚을 갚아오는 거죠. 갚아오는 거. 자, 예를 듭니다. 자, 갑이 의뢰에서 100만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을이 갚지 않습니다. 갚지 않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제3자인 회사인 B형한테 팝니다. 자, 내 대신 을에 대한 채권을 갚아주시오. 아니, 채권을 받아서 나한테 주시오라고 했을 때, 자, B형은 을의 신용도를 조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돈을 받아낼 겁니다. 아마 협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B형은 이러한 업을 영업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우리가 상법 총칙에서 배우는 팩토링입니다. 이러한 업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채권 추심해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붙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채권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게 바로 채권 추심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추심을 해서 갑이 내가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100만원을 받아달라고 하는, 즉 추심해달라고 이 채권을 B형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양도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매매가 됐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도담보, 그 다음에 이렇게 채권 추심을 위해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신탁법에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해서 채권은 양도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단순히 추심의 기능을 주는데 그치는 경우가 있고, 이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갑이 을에게서 받을 100만원을 갑이 B형에게 이것을 넘겼을 때, 자, 갑이 단지 B형한테 야, 내 대신 가서 을한테 가서 돈만 받아와. B형을 뭘로 생각하는 거죠?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는 대리인, 그런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이 을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갖고 있는데 그냥 B형한테 돈만 좀 받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추심의 기능을 주는데 그치는데, 만약에 신탁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갑이 B형한테 자기가 을에게 받는 권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뭡니까? B형에게 넘어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갑은 여기서 이제 신탁적으로 양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B형에게 그러한 모든 권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추심 권능을 단순히 부여하는데, 자, 추심 권능을 부여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갑은 여전히 자기가 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채권 양도가 아니다. 왜? 갑이 자기가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심부름꾼으로 내 대신 가서 돈만 받아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채권 양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 양도를 하면서 채권 양도에는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단순히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 이름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추심해라고 했지만 자기가 갑이 채권자가 여전히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제도 해줄 수 있고 가서 추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겠죠. 추심이라든가 면제, 화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양도인에 대해서 취득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상기가 가능하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은 추심의 범위 안에서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B형은 을에 대해서 권리자로서 행사를 가능하다. 무슨 범위 내에서? 채권 추심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 채권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 즉 정에게 양도하거나 또 추심 권능을 위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신탁적 양도는 뭡니까?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100만원을 B형한테 넘겨버리고 B형은 빠지는 겁니다. 아예 넘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신탁적 양도란 말을 이해를 못하신 분은 물권법에 명의신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 앞으로 땅을 사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하는 거. 그런데 이 신탁적 양도도 아예 이 B형 앞으로 소유권을 채권에 대한 그 권리자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 B형이 을에 대해서 진정한 권리자가 되고 B형은 빠지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이라는 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서 추심의 목적을 넘어서 채권 행사해서는 안 될 채무를 부담하다. 이건 내부 관계죠. 이 B형은 갑으로부터 채권 추심만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 추심만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외 관계에서는 자, 양도된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있으므로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러한 B형이
모든 이 채무자, 을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권리자로서 모든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권 양도를 했을 때 그게 이것이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냐, 신탁적 양도냐, 이게 구별이 안 될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겠죠. 그래서 당사자 의사에서 결정을 할 것이나, 의사가 불명할 때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신탁적 양도로 새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원래 진정한 의미에서 뭐다? 채권 양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봤을 때 추심을 위한 것을 단순히 추심 권능을 부여한 것은 그것은 채권 양도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적 양도만 뭐다 채권 양도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약상의 지위 양도 내지 계약 인수, 계약 특히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생기는 채권은 그것과 결합하는 채무와 함께 양도되는 수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이때도 개개의 채권 양도와 개개 채무 인수가 따로따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채무를 합한 하나의 계약상의 지위가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채무인수라든가 계약상의 지위 양도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채권 양도라는 것은 자, 갑이 을에게서 가지고 있는 이 100만 원의 채권을 갑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원인행위와 이것과의 관계, 무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양도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관련해서 이게 추심을 위한 걸로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로 보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신탁적 양도로 볼 것이냐, 채권의 신탁적 양도로 볼 것이냐 하는데, 별다른 당사자 간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는 뭘로 본다? 이 신탁적 양도로 본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 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론을 설명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